아버지! 새엄마가 엄마 묘를 팔아넘겼어요! 닥쳐! 이 집안 주인은 이제 나야! 제사상 앞에서 터져나온 모욕과 배신. 그날 밤 무당이 친엄마 묘를 파헤쳤고 마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믿기 힘든 반전과 저주의 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어느 날 한기수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뒷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토록 꼿꼿했던 어깨가 어느새 구부정해져 있었고 75세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평생을 시골 초등학교 교장으로 살아온 자존심 강했던 남자였지만 은퇴 후 몸이 약해지면서 집안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보, 약 드셔야죠. 두 번째 아내인 윤말자가 물컵과 함께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63세인 말자는 한기수와 재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장사꾼 기질이 있어서인지 언제나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면이 강했죠. 이 약값도 만만치 않네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니까. 한기수는 묵묵히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말자의 말투에서 불만이 묻어나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거든요. 자신이 병들면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특히 말자와 자식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째 아들 한도연이었습니다. 47세인 도연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새엄마와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 때문에 말자와 자주 부딪혔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도연이 마루에 올라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자는 인사도 받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도연도 개의치 않는 듯 했죠. 아, 도연아. 왔구나. 한기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듣는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미정이하고 같이 왔어요. 뒤이어 44세인 딸 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 큰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났죠. 하지만 친엄마를 유난히 그리워했고 새엄마를 끝까지 경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이 엄마 기일이에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묘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기수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집안이 술렁거렸거든요. 친엄마의 기일을 맞아 성묘를 가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친엄마의 묘소는 마을 뒷산 선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친엄마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은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성묘는 당연히 가야지. 한기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말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또 성묘예요? 죽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매달리는 거야?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과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죠. 말자는 재혼 후 단 한 번도 성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직 어색해서라고 했지만 해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새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엄마 기일에 성묘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말자가 부엌에서 나와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10년을 살면서 뒷바라지했는데 맨날 죽은 사람 얘기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연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말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말하는데 재산 문제도 이제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 몸도 이런 상황이고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이 말에 도연과 미정이 동시에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결국 본심이 나온 것이었죠. 말자는 예전부터 집과 땅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엄마의 묘가 있는 선산 땅을 두고 은근히 자신의 몫을 주장해 왔거든요. 재산이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새엄마, 그 땅은 우리 친엄마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미정아. 한기수가 약한 목소리로 딸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해라. 아버지,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도연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하지만 말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나중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뭔가요? 그냥 내 몫만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집 살림 10년 했으면 충분히 자격 있지 않나요?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한기수는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헐떡였고 도연과 미정은 분노를 참느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면서도 계속했습니다. 죽은 사람 묘 지키느라 산 사람이 고생하는 게 말이 돼요? 그 땅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님 병원비도 해결되고. 새엄마, 미정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엄마 묘가 있는 땅을 어떻게 팔아요? 한기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죠. 자신이 재혼한 것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이 정작 가정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기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식들과 말자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었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말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처음 재혼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도연과 미정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일로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걱정 때문에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말자의 태도는 전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왔네. 말자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제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엄마, 우리 좀 진솔하게 얘기해봐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래서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말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 한쪽으로 나가 둘러앉았죠. 한기수는 마루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대화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 뒷바라지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친엄마 묘 있는 땅을 팔자고 하시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못 받아들이니? 말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 집 식구잖아. 1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해서 번 돈으로 집안 살림 도왔고 아버님 아플 때도 병원 다니며 간병했어. 그런데 내 몫은 없다는 거니? 도연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엄마, 집은 당연히 새엄마 몫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산 땅은 달라요. 그건 우리 친엄마의 유일한 흔적이거든요. 흔적? 말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흔적 지키려고 산 사람이 고생해야 하니? 그 땅 팔면 몇 억은 나올 텐데 그 돈으로 아버님 치료도 제대로 받게 하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미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새엄마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시는군요. 그 땅은 우리 친엄마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우리 키워준 땅이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말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중요하니? 산 사람이 중요하니?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때 마을 이장인 박춘섭이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68세인 박춘섭은 최근 들어 개발업자들과 자주 만나며 마을 땅 매매에 관여하고 있었죠. 그는 평소 말자와 가까운 사이였는데 같은 장사꾼 기질이라 그런지 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아, 무슨 진지한 얘기들 하고 계시네요. 박춘섭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땅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도연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장님, 우리 집안일인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자가 박춘섭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장님, 좋은 때 오셨네요. 우리 집 선산 땅 말인데 혹시 개발 얘기 나온 게 있나요? 박춘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얘기요? 사실 요즘 그쪽 지역에 리조트 단지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땅값이 엄청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장님, 미정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함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땅은 절대 팔 수 없어요. 아이고, 미정 씨가 그러시면 안 되죠. 박춘섭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묘 하나 때문에 몇 억짜리 땅을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돼요? 이장을 몇십 년 하면서 봤는데 고집만 부리다가 때를 놓치는 집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말자의 눈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럼 정말 몇 억이 나와요? 글쎄요, 제대로 된 감정만 받아봐도 3억은 넘을 거예요. 위치가 워낙 좋거든요. 박춘섭이 말자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말자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도연이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이장님, 그만 가세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아이고, 도연 씨는 왜 그래요? 박춘섭이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장으로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 땅 놔둔다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팔아서 아버님 치료비라도 제대로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미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평생 일군 땅인데. 미정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박춘섭이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묘는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되는 거고 땅은 팔아서 실속을 차리는 게 맞아요. 말자는 박춘섭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땅값이 몇 억이라는 말이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게다가 최근 한기수의 병원비가 계속 나가면서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도현, 미정. 말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그 땅 팔 거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은 정해졌어, 새엄마.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땅만은 안 돼요. 하지만 말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 그리고 자신도 당당히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죠. 박춘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기수는 가슴이 답답해져 기침을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말자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욕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자는 혼자서 집을 나섰습니다. 한기수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도연과 미정은 각자 일터에 나가 있었죠. 말자가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판잣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당인 최 씨가 살고 있었거든요. 최 무당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검은 머리에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저주굿에 능하다고 수군댔고 돈만 밝힌다는 소문도 자자했죠. 하지만 말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최무당이 말자를 맞았습니다. 집안은 온갖 부적과 제단용품들로 가득했고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집안일로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재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남편 자식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최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남편 전처 묘가 있는 땅 때문이에요. 말자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몇 억은 나올 텐데 자식들이 절대 팔지 못하게 해요. 저도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으면 제 몫이 있는 거 아닌가요? 최무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런 사연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분야였거든요. 그럼 그 묘 때문에 운이 막히고 있는 것 같네요. 운이 막힌다고요? 말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최무당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처의 원한이 그 땅에 서려 있어서 당신이 재산을 못 잡는 거예요. 묘터가 당신 운을 누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말자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평소 미신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해결책이라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무당이 제단 앞으로 가서 무언가를 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주부터 봐야겠어요.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말자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자 최무당은 한참 동안 계산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묘터 때문에 재물운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정말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봐보세요. 최무당이 종이에 그어놓은 선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면 재물선이 여기서 끊어져 있어요. 이건 분명히 죽은 자의 원한 때문이에요. 그 전처가 당신을 질투해서 저승에서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최무당이 잠깐 고민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어떤 방법인데요? 묘를 건드려야 해요. 최무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봉분을 열어서 죽은 자의 기운을 흩어놓아야 당신 운이 트여요. 말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묘를 파라는 말씀이세요? 정확히는 봉분을 열어서 악한 기운을 없애는 거예요. 최무당이 설명했습니다. 전처의 원혼이 그 묘에 붙어 있어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걸 쫓아내야 당신이 제대로 된 재산을 잡을 수 있어요.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남의 묘를 건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최무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재산도 못 잡고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무당의 말에 말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자신이 겪어온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시댁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경제적 불안감, 그리고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 그런데 혹시 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말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무당이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이런 일 해왔는데 제대로 구술하면 문제 없어요. 다만 비용이 좀 들어요. 비용이요?
국비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최무당이 슬쩍 말했습니다. 재단 차리고 부적 만들고 의식 치르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말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나요? 쉬운 일이면 돈이 적게 들겠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몇 억짜리 땅을 손에 넣을 수 있잖아요. 최무당이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500만 원 투자해서 몇 억을 벌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닌가요? 말자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보다는 땅값 몇 억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최무당의 말을 들으니 마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전처의 원혼 때문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언제 하면 되나요? 말자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주 초승달 날이 좋을 것 같아요. 최무당이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악한 기운을 쫓아내기에 가장 좋은 때거든요. 그럼 그때 하죠. 말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일단 계약금부터 드릴게요. 최무당이 돈을 받으면서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묘를 파는 순간 산자가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있어요. 최무당이 불길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워낙 원한이 깊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해요. 말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돈과 재산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거든요. 최무당의 경고는 귓가에 맴돌았지만 몇 억짜리 땅에 대한 유혹이 더 컸습니다. 초승달이 뜨던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불을 끄고 잠들어 있을 때 뒷산 선산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무당과 말자 그리고 몇 명의 일꾼들이 한기수 첫째 부인의 묘 앞에 모여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말자가 마지막으로 망설였습니다. 막상 현장에 와보니 섬뜩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달빛 아래 봉분이 음산하게 솟아 있었고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에요? 최무당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돈도 다 받았는데 중간에 그만둘 순 없어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최무당은 묘 주변에 붉은 부적들을 둘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인형을 꺼내더니 묘비 앞에 세워두었죠. 인형은 여자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가슴 부분에 긴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주 인형이에요. 최무당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죽은 자의 혼을 이 인형에 가둬서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자는 소름이 돋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무당은 계속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봉분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일꾼들에게 신호를 보냈죠. 시작하세요. 일꾼들이 삽을 들고 봉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파헤쳐질 때마다 말자의 가슴은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몇 시간 후 봉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무당은 관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봉분 형태는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리고 곳곳에 붉은 부적과 저주 인형 조각들을 뿌려놓았습니다. 됐어요. 최무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죽은 자의 기운이 흩어졌으니까 당신 운이 트일 거예요. 말자는 현장을 바라보며 어딘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죠.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으니까요. 3일 후 아침 딸 미정이 성묘를 위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친엄마 기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미리 묘를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선산에 도착한 미정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나, 미정이 비명을 질렸습니다. 친엄마의 봉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흙더미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붉은 부적들과 이상한 인형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특히 가슴에 바늘이 꽂힌 여자 인형의 모습은 너무나 섬뜩했죠.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의로 한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거든요. 붉은 부적들과 저주 인형은 무당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누가 이런 짓을.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엄마를 유난히 그리워했던 미정에게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엄마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오빠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빨리 선산으로 와봐. 엄마 묘가. 뭐라고? 묘가 어떻게 됐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말로는 설명 못하겠어. 빨리 와서 봐.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봉분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모르겠어.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 도연이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부적과 저주 인형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건 무당이 한 짓이야. 무당?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이런 부적이랑 인형은 무당이 아니면 구할 수 없어. 도연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누군가 돈 주고 무당한테 시킨 거야. 그 순간 남매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줄곧 선산 땅을 팔자고 주장했던 새엄마 말자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었죠. 설마 새엄마가?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도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엄마 묘를 파헤칠 이유가 없잖아. 미정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도연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사랑해 주신 친엄마의 묘가 이렇게 훼손된 것을 보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일단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자.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충격받으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미정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찍어두자. 증거를 남겨놔야 해.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들하고 인형도 모아서 보관해야 해. 남매는 무너진 봉분 주변을 정리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붉은 부적들과 저주 인형 조각들을 모으는 동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누군가 고의로 친엄마의 안식을 방해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마을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파면 산자가 죽는다는 옛말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마을 어르신들은 함부로 조상 묘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며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미정과 도연은 망가진 봉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묘를 건드린 그날 밤부터 기묘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당사자인 말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가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목 뒤쪽에 붉은 자국이 생겨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마치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말자가 중얼거리며 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죠. 연고를 발라보았지만 붉은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말자의 팔에도 비슷한 붉은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뭔가에 긁힌 것처럼 선명한 줄무늬 모양이었죠. 말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주세요. 말자가 한기수에게 자신의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기수가 안경을 쓰고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서 긁혔나? 붉은 자국이 이상하게 생겼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잠에서 깨어보니까 생겨 있었어요. 말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 뒤에 자국까지 말하면 한기수가 걱정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한기수도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말자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고 밤에 자꾸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말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들 도연에게도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제일 먼저 주력 택시 2대가 동시에 고장이 났습니다. 엔진에 이상이 없었는데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이상해요. 정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품은 다 멀쩡한데 왜 시동이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도연도 당황했습니다. 택시회사를 운영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정비소에도 가져가 봐.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일은 계속 이어졌죠. 갑자기 몇 명의 기사들이 동시에 그만두겠다고 나왔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 그만두려고 해요. 10년 넘게 일했던 베테랑 기사가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도연이 놀랐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요즘 택시 타면 자꾸 이상한 게 보여서요. 기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뭐?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룸미러로 봐도 아무도 없는데 말이에요.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다 보면 뒷좌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연의 택시회사 계좌에서 갑자기 큰 돈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시스템 오류라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죠. 도연의 택시회사는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편 딸 미정에게도 불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운영하던 반찬 가게에서 갑자기 화재가 날 뻔한 것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을 만들고 있던 미정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되어 돌아왔는데 가스레인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불이야. 미정이 소리를 지르며 재빨리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천장 일부가 타버렸죠. 언니, 괜찮아?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네, 다행히 큰일은 안 났어요. 미정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가스를 껐는데. 가스를 껐다고? 아주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화장실 가기 전에 확실히 껐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이 났을까요? 미정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 시장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네. 저번 주에도 김씨네 가게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미정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친엄마 묘가 망가진 후로는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한기순의 집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던데 70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들 택시회사도 망해가고 딸 가게도 불날 뻔했다더라.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혹시 누군가 묘를 건드린 거 아닐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묘를 건드렸다고요? 응. 옛날부터 조상 묘를 함부로 건드리면 후손들이 재앙을 당한다고 했잖아.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덤의 저주가 시작됐나 보네. 다른 어르신이 혀를 찼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마을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순의 집에 무덤의 저주가 내렸다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말자는 날이 갈수록 몸에 나타나는 붉은 자국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등과 다리에까지 이상한 문양들이 번져가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모양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말자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무당에게 문의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무서워서 차마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신을 째려보며 다가오는 꿈이었죠. 그 여자의 얼굴은 분명히 본 적이 없는데도 왠지 익숙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말자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징조들이 계속되면서 한기수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래도 약했던 몸이 연일 이어지는 집안의 우환 때문에 더욱 쇠약해진 것이었죠. 아들의 사업이 기울어가고 딸이 화재를 당할 뻔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 뭐라도 드세요. 미정이 죽을 떠서 가져왔지만 한기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다. 한기수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꿈을 꿔서 잠도 못 자겠어. 무슨 꿈이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자꾸 꿈에 나타나는구나. 한기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울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근 들어 집안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과 아버지의 꿈이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혹시 엄마 묘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묘에 무슨 일이? 한기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묘가 훼손된 사실을 숨겨왔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요. 그때 말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목과 팔에 붉은 자국들이 더욱 선명해져 있었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새엄마. 미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말자는 한기수와 미정이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고 특히 도연과 미정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지? 말자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정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택시회사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당장 큰 돈이 필요했거든요.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냐? 한기수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당장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할 상황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기수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하냐? 최소한 5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했잖아. 선산 땅 팔면 되는 거라고. 새엄마, 미정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말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급한데 방법이 있어야지. 한기수는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만해라. 한기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기수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부인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죠. 여보. 꿈속에서 한기수가 부인을 불렀습니다. 첫째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무슨 말이야? 내 무덤이, 내 안식처가. 첫째 부인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한기수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이 너무나 생생했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기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정아, 나랑 같이 선산에 좀 가자.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미정이 걱정했습니다. 내 엄마 묘에 가봐야겠다. 한기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엄마 묘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 한기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봉분이 무너져 있었어요. 미정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한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어? 미정은 말자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성묘 가려고 했다가 발견했어요. 미정이 진실의 일부만 말했습니다. 한기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 안식처가 훼손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버지, 미정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휠체어 가져와라. 한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가봐야겠다. 미정은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한기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휠체어에 앉았죠. 미정아, 나를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 선산까지 가는 길은 험했지만 한기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힘들게 올라갔죠. 도연도 급히 와서 도왔습니다. 무너진 봉분 앞에 도착한 한기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평온히 잠들어 있어야 할 곳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흙더미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붉은 부적 조각들과 이상한 인형 파편들을 보는 순간 누군가 고의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봉분 앞에서 절을 올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한기수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만 하다 갔는데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게 했구나. 미정과 도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평생 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부디 자식들만은 용서해달라.
한기수가 땅에 이마를 대고 애원했습니다. 이 내가 잘못했다. 내 안식을 지켜주지 못한 내가 잘못했다. 선산에서 한기수가 오열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맨 앞에서는 마을 이장 박춘섭이 헐레벌떡 올라오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도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의 손에는 이상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방에서는 향 냄새가 진동했죠. 최무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박춘섭이 소개했습니다. 마을에서 굿하는 분인데 혹시 무슨 애군이 끼었나 해서 모셔왔어요. 최무당이 무너진 봉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제대로 된 굿이네요. 굿이라고요? 미정이 놀랐습니다. 네, 이런 붉은 부적하고 저주 인형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할 수 없어요. 최무당이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돈 주고 의뢰한 거죠. 그 순간 도연과 미정의 혈관에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럼 무당님이 이런 짓을 하신 건가요? 저는 돈만 받으면 뭐든 해드려요. 최무당이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아줌마가 500만 원이나 주면서 꼭 해달라더라고요. 500만 원? 한기수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그런 돈을 줬다는 거요? 글쎄요, 이름이 뭐였더라. 최무당이 일부러 기억하는 척했습니다. 아, 윤말자 씨였나?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산 아래를 향했습니다. 때마침 말자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창백했고 목과 팔에 붉은 자국들이 더욱 선명해져 있었어요. 여보, 왜 혼자 이런 험한 곳까지? 말자가 말하다가 최무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어머, 말자님, 여기서 만나네요. 최무당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분 잘 모르는데요. 뭔 소리예요? 최무당이 크게 웃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집에 와서 500만 원까지 주면서 굿해달라고 했잖아요. 벌써 잊었어요? 순간 산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자에게 집중되었죠. 그게 아니에요. 말자가 손을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무당은 계속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전처 묘 때문에 재물운이 막힌다면서 봉분 파고 저주 굿까지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저주군?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자를 쳐다봤습니다. 새엄마, 정말이요? 말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명백했거든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듣고 있었어요. 그건 말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새엄마, 도연이 주먹을 쥐고 다가왔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때 말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무당 불러서 묘 파고 저주도 걸었어요. 산 전체에 말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경악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말자가 자포자기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살면서 뒷바라지했는데 맨날 죽은 여자 얘기만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새엄마, 미정이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땅 팔면 몇 억인데 왜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해야 해? 말자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무서운 여자가 다 있나? 남의 조상 묘를 어떻게 파헤쳐? 무당까지 불러서 저주를 걸다니.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말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 권리 찾으려고 한 건데. 권리? 한기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의 무덤 파는 게 당신 권리요? 남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 집 땅이잖아요.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올라왔습니다. 이년아, 내가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조상 묘를 파헤치는 건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일이야. 무덤 파면 칠대가 재앙을 당한다고 했어. 다른 마을 사람도 맞장구 쳤습니다. 말자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칠대가 재앙이에요? 그런 게 다 미신이라고요. 미신? 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요즘 너희 집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야? 아들 사업 망하고 딸 가게 불나고 너는 온몸에 이상한 자국 생기고. 말자가 깜짝 놀라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붉은 자국들이 더욱 번져 있었거든요. 그건 우연이에요. 말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최무당이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굿할 때 경고했잖아요. 묘를 파는 순간 산자가 대가를 치른다고. 그 순간 말자의 얼굴이 완전히 파랗게 변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떠올랐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자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우리 마을에 애군을 가져왔어. 빨리 나가라.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말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나가면 되잖아요. 말자가 산을 뛰어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이 지긋지긋한 마을 떠나고 싶었어요. 말자가 마을을 떠난 그날 밤 한기수는 병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무덤이 훼손당한 충격과 가족들 간의 갈등을 지켜본 스트레스가 그의 넓은 기력을 모두 앗아간 것이었죠. 미정과 도연이 번갈아가며 간병했지만 한기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버지, 물 좀 드세요. 미정이 컵을 입가에 대주었지만 한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아. 한기수가 가늘고 약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한기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게 했어. 도연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새엄마도 떠났고 우리가 엄마 묘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한기수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를 제대로 모셔라. 그날 밤 한기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화나거나 슬픈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첫째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해결했어요. 미안했소.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한기수가 꿈속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가요. 첫째 부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기수가 그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평안함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새벽 한기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오히려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도연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 한기수의 마지막을 배웅했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며 마을 발전에 기여한 그를 기리는 마음이었죠. 한기수 씨 참 좋은 분이었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새엄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 다른 분이 혀를 찼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미정과 도연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묘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었죠. 오빠, 이제 엄마 묘부터 정리해야 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제대로 모셔야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매는 정성스럽게 무너진 봉분을 다시 쌓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붉은 부적과 저주 인형 조각들을 모두 치우고 깨끗한 흙으로 새롭게 봉분을 만들었어요. 묘비도 다시 세우고 주변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봉분은 예전보다 더 단정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미정이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누구도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요. 도연도 함께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먼저 가셨어요. 이제 둘이서 편히 쉬세요. 그 후로 남매는 매년 어김없이 성묘를 다녔습니다. 봄에는 새순이 돋는 나무들을 보며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산을 바라보며 부모님께 안부를 전했어요. 시간이 흘러 도연의 택시회사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자가 떠난 후로는 기묘한 일들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기사들도 다시 돌아왔고 사업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정의 반찬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재 위험도 없어지고 장사도 더욱 잘 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미정 씨 반찬이 더 맛있어졌다며 칭찬하기도 했죠. 역시 조상님을 제대로 모시니까 복이 오는 거야. 마을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한편 말자는 마을을 떠난 후 완전히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간혹 이웃 마을에서 이상한 여자가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선산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어젯밤에 뒷산 지나가는데 정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던데. 다른 주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미정과 도연은 그런 소문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이제 편안히 쉬고 계신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어느 가을날 미정이 혼자 성묘를 갔을 때였습니다. 부모님 묘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엄마, 아버지, 행복하시죠?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부모님이 이제 정말로 평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미정과 도연은 계속해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평생 부모님의 묘를 지키고 후손들에게도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전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가끔 한기순에는 효자 효녀를 두어서 복이 많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자에 대해서는 욕심이 과하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과 조상에 대한 후손의 공경심이죠. 미정과 도연은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속 사연방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인생 이야기와 시니어 감성 드라마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드라마, 가족 공감 사연, 감동 오디오북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